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소개받은 박재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미덕 행사에 이제 초대받게 돼서 먼저 영광이고요. 제가 실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이제 블록체인 일반에 대한 어떤 이런 세미나나 아니면 이제 미덕 행사 그리고 이제 해커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심사위원으로 많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약간씩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이제 바뀌고 있는 투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마케팅 용어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어떤 개념이 아니고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이걸 이용해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그런 단계로 좀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자동차 쪽 좀 큰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블록체인으로 제가 기조 연설을 한번 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걸 한번 설명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적 업계분들 이제 모시고 또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제 제약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결국은 이제 의약품 자체의 유통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제네릭이 아닌 정말로 이제 합법적으로 복제약이 아닌 좀 합법적이지 않은 복제약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시장을 이제 교란시키는 어떤 그런 걸 이제 막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합법적으로 나온 약 자체가 이제 다른 경로로 유통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이제 FDA가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 베리피케이션 쪽 관련해서 의무를 이제 좀 면제해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2023년도까지 정책을 펼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아 블록체인 자체가 이제 먼 남의 나라 얘기 또는 먼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가 되겠구나 라는 어떤 이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뭐 퍼블릭 블록체인 이제 아이콘 제가 CTO를 하면서 이제 얻은 여러 가지 경험들 좀 이제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뿐만이 아니고 요즘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안들은 대부분 이제 허가형 블록체인, 퍼미션드 블록체인 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영역입니다. 회사들이 이제 쓰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불특정 다수의 합의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데이터 자체의 위변조를 막고 그리고 이제 투명성을 높이는 그리고 이제 내부 감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 자체를 단순함으로써 얻는 이익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이익들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퍼미션드나 아니면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쪽으로 이제 관심이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에서는 그쪽 관련해서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미덕 목차를 좀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목차 다들 이제 보셨을 텐데요. 제가 다음으로 제가 설명 끝나고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제 두 세션이 이제 오라클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제 코드를 이제 디플로이를 하고 이제 동작하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 설명을 들으실 건데요. 역시 이제 오라클 블록체인도 기업 용어로 이제 쓰는 겁니다. 이제 퍼블릭용이라기보다는 퍼미션드나 아니면 이제 프라이빗 쪽에 이제 가까운 그런 이제 블록체인인데 아마 제가 설명한 거를 연결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제 이걸 왜 써야 되고 이걸 어디에 활용해야 될지 조금 더 그림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아이콘은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이제 허가형 블록체인인 루프체인을 토대로 만들어진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지원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도 있습니다. 퍼블릭 버전도 있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도 있고 엔터프라이즈 버전 같은 경우에는 허가형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컨소시엄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내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소유권 뭐 뒤에도 설명이 나올 텐데요. 소유권을 어떻게 증명을 하고 그 다음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코인이나 뭐 토큰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저장하고 이런 게 이제 되는 그런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에 시작할 때는 이제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사 그리고 병원, 대학들을 상호 연결하는 블록체인을 표명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마 크게 느끼지는 못하실 텐데요. 과거에는 네트워크라고 하면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즉 전지구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특정 지역에만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특히 이제 알파넷이 이제 인터넷으로 변모하면서 지역 네트워크들이 전부 다 하나로 다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지구적으로 연결이 됐죠.
인터넷 나오기 전에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가지 네트워크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다 통합되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블록체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회사나 아니면 특정 단체에서 쓰는 블록체인이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 블록체인들을 어떤 식으로 서로 상호 연동하느냐, 바로 이제 이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아이콘은 처음부터 블록체인, 즉 블록체인의 상호 연결성, 연동성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블록체인, 빌딩 블록 쌓는데 이제 상당히 이제 공을 들였고요. 지금은 이제 정말로 블록체인 쪽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연구라든지 아니면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여러 지역 네트워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랜이 결합된 광역 네트워크, 와이드 에어리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발전했듯이 블록체인도 상호 연결되어 가치를 높이는 형태로 발전되리로 예상하고 있기에 이런 움직임 많은 사람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개념도입니다. 요 각각이 다 자기만의 이제 블록체인이죠. 그리고 요 전체를 다시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이런 개념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징을 설명을 드려야겠죠. 우선 이제 플랫폼의 이제 특성은 블록체인 이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ICX라는 이제 베이스 코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각종 토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더하고 이더를 이용해 가지고 파생되는 여러 가지 ERC20 토큰을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디앱을 이제 돌릴 수 있습니다. 토큰을 이용해 가지고 디앱들 자체 이제 유틸리티성 토큰을 발행하고 디앱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내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요 특징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은 이제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퍼블릭이기 때문에 여러 운영 주체들의 이제 이해들이 다릅니다. 그러면 요 다른 이해들을 어떤 식으로 서로 이제 충돌을 막아내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동작시키느냐,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거버넌스고요. 거버넌스 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통화를 발행하고 이제 보상을 하고 이제 벌칙을 하고 수수료에 대한 정책을 정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블록 프로듀서 뭐 선거 이런 것도 지금 진행이 됐었고요.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뽑힌 블록 프로듀서들이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 서로 이제 필요한 의견 제시하고 이 의견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그 투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정책을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합의 알고리즘으로 이제 작업 증명 대신에 이제 위임 증명 방식을 이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작업 증명하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원 낭비가 아주 심합니다. 수학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죠. 우리가 이제 해시 계산한다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면 이제 GPU라든지 아니면 ASIC 칩 이용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뭐 시간 문제가 이제 걸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정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정성 문제란 뭐냐면 정말로 블록체인 자체의 거래가 진짜 거래가 성립됐다는 것을 알기 위해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실시간성을 저하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같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분에 한 번씩 예를 들어 블록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10분 동안 기다린 다음 이 블록에 저희 거래 내역이 들어가 가지고 블록 자체가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걸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 다른 쪽 우리 현재 있는 위치의 지구의 반대쪽에서 다른 블록을 만들었는데 그 블록 높이가 우리 쪽 영역의 블록 높이보다 높을 경우에 나중에 오버라이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확정성 문제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POS를 쓰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성을 강화하고 속력을 높이고 여러 가지 레이턴시 같은 걸 올리는 데 있어 가지고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컴퓨팅 파워하고 전력 낭비 없이 빠르게 거래를 처리하는 결정적인 방식으로 확정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블록체인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뭐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란 결국 거래 자체를 코드화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이제 상호 어떤 계약서를 쓰고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리고 요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상방간에 그거를 코드화 시키는 겁니다. 이게 왜 이제 의미가 있느냐면 단순 자동화를 떠나 가지고 코드화를 시키는데 거래가 일어날 때 이 모든 거래가 불변으로 다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그 거래를 이용해 가지고 비즈니스 로직을 돌린 결과로 다시 불변으로 저장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 변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호 간의 계약을 컴퓨터화 시켜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터가 이제 굉장히 이제 가치가 높은 거고요. 스코어라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이제 환경을 이제 제공하는데요. 뭐 이더리움이나 EOS와 마찬가지로 이제 스코어라는 파이썬 기반의 이제 독자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이제 클라우드 셀부터 토큰 정의하고 교환하고 디앱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그다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만 구동된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마 두 번째 시간하고 세 번째 시간에 뭐 블록체인 쪽 디앱 간단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거 여러분들 아마 개발하시는 그런 세션이 있는 것 같은데 핸즈온 세션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하게 되려면 결국은 개발자를 지원해야 됩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테스트넷하고 메인넷에 연동 가능한 SDK가 공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롬 확장을 기반으로 하는 지갑 그리고 안드로이드하고 iOS용 지갑이 있고요. 그리고 거래를 추적하기 위한 블록 탐색기 내가 어떤 거래를 일으켰을 때 이 거래가 어떤 블록에 들어가서 실제 확정이 됐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디버깅, 테스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블록 탐색기가 있고요.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개발 환경, 뭐 TBS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전반에 걸친 인프라스트럭처를 충실하게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이제 별게 아닌데요. 이거를 다 만들고 또 API화하고 문서하고 교육 시스템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자체 이제 완성도를 이제 따지실 때 메인넷의 이제 완성도도 보셔야 되지만 개발자는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지원 범위가 어떻는지 그걸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터체인 기능입니다. 인터체인은 뭐냐면 특정 블록체인에서 다른 블록체인으로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뭔가가 이제 중요한데요. 우선은 이제 송신 블록체인의 거래가 수신 블록체인으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즉 내가 특정 A라는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만들어 가지고 요 거래를 B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트랜스미션 프로토콜의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암호화폐나 이제 토큰, 등은 이제 재화, 이제 에셋이라고 부르는 요거 소유권 이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즉 내가 A라는 블록체인에서 특정 토큰이나 아니면 특정 코인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을 하는 거죠. 그걸 다른 블록체인 쪽으로 재화를 넘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실생활에서는 어떤 비슷한 게 있나요? 해외여행을 할 때 환전하시죠. 환전한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하나요? 원화를 유로나 달러나 위안이나 이엔으로 바꾸죠. 그런 다음 그쪽 국가 가가지고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보면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은행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피앗 법정 화폐를 다른 나라의 법정 화폐로 바꿔낸 거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실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서로 이제 교환하느냐, 바로 이 문제에 봉착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원격 함수 호출과 유사하게 원격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출하고 결과를 돌려받는 원격 스마트 컨트랙트 호출까지 포함합니다. 이게 이제 최종 단계입니다. 단순히 이제 소유권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환전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A라는 블록체인과 B라는 블록체인이 있으면 중간에 C라는 블록체인이 있고요. C라는 블록체인은 A하고 B에서 쓰는 토큰이나 베이스 코인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리저브라고 부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C가 매개를 해가지고 A 쪽의 토큰이나 코인을 B 쪽의 토큰이나 코인 형태로 바꾸고 그 다음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B에서 쓸 수 있게 만들고 반대로 만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리저브를 양쪽 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체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공신력만 있으면 큰 어려움 없이 될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스마트 컨트랙트 호출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한번 RESTful API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발자분들이 많이 오셨을 테니까 이제 RESTful API를 생각해 보시면 이 RESTful API 자체를 정의를 할 때 API 형식으로 다 정의를 해가지고 상대편이 뭘 호출할지 이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 쪽은 워낙 이게 다양하고 표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블록체인에 어떻게 API를 호출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표준이 없습니다. 그럼 중간에 누군가는 한번 변환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1번.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뭐냐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동할 때는 뭐가 필요한가요? 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앗, 법정화폐가 아니고요. 해당하는 베이스 코인이 필요합니다. 얘는 A라는 블록체인 쪽에서 이더리움을 쓴다면 이더가 있어야지 그걸 가스를 충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구동시킬 수 있는 거고요. 아이콘 같은 경우는 ICX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마트 컨트랙트 다른 쪽 거 호출하는데 어떻게 지불하죠? 지불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스스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이제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과를 어떻게 돌려받느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동기식이죠. 왜 비동기식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일 이게 퍼미션드 그리고 포스 방식의 어떤 합의 알고리즘으로 동작하는 블록체인인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왜? 확정이 금방 되니까요. 근데 이더리움이나 블록체인은 확정이 언제 되나요?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스마트 컨트랙트 구동된 결과를 내가 다시 받으려면 얼마만큼 기다릴지를 모르죠. 비동기식으로 결과를 받아야 되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정성 문제로 인해서 초기에는 아이콘 쪽 인터체인을 어떤 식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냐면 디포스 방식의 블록체인하고만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그냥 포스 방식이 아니고 POW 방식 같은 경우는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연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뭐 기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틀이고. 그런데 이제 그걸 기다렸다 치고 나중에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캔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생각보다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 이제 제가 아이콘 쪽 이제 설명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선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 정의하고 이제 소유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록체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유권을 어떻게 우리가 기록을 하고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대부분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소유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정의 보시면 이제 블록이 있고요. 블록 자체에 이제 거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 쪽에서 요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소유권 관련 데이터가 됩니다. 즉 블록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래는 실은 내 소유권을 뭐 이전하고 증명하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변경에 대한 내재적인 저항력, 즉 무결성이라고 부르는 항목이 있죠. 소유권 관점에서 보면 소유권에 대한 진실을 판단하고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인감 증명을 왜 떼나요? 주민센터 가면 떼주죠. 이 인감 자체가 즉 도장 자체가 나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것을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받는 겁니다. 그 다음 등기부 등본 떼죠. 여러가지 주민등록 등본이나 아니면 땅이나 토지나 아니면 건물이나 다 소유권에 대한 진실을 판단하고 유지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중앙기관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은 중앙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소유권에 대한 진실을 판단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지에 대한 답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검증하고 합의 알고리즘이 있죠. 요거는 이제 개별 노드들이 일관된 소유권 상태에 도달하는 기초적인 토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모든 주민센터는 지금 다 행정망으로 연결되어 있죠. 행정전산망, 행안부의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민등록등본을 떼실 때 어딜 가더라도 똑같은 걸 뗄 수 있죠. 개별 노드들이 일관된 소유권 상태에 도달하는 게 바로 행안부 자체의 전체 네트워크에 다 연결된 형태로 모든 것을 다 일치시킵니다. 동기식으로요. 근데 블록체인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하고 합의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왜 저렇게 복잡한 일을 할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이제 각 노드들이 다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대한 집중 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 상태를 똑같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뭐 eventually consistent이라고 부르죠. 뭐 요거는 많이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암호화 기법입니다. 소유권 관점에서는 식별, 인증, 승인. 제가 이제 오늘 보안적 세션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럼 요 네 가지 기술들이 있어야지 블록체인 쪽에서 실제 우리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장을 하고 이전을 시키고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아키텍처에서 핵심 고려사항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제 퍼블릭이냐, 컨소시엄, 그리고 프라이빗이냐, 그리고 무엇을 선택에 따라 합의 알고리즘이 결정이 되죠. 뭐 여러 가지 합의 알고리즘이 있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POW, 작업 증명하고 POS, 지분 증명이죠. 그다음 기술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블록 생성 과정에서 어떤 합의 알고리즘을 쓸까? 요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엔진, 그리고 결과를 합의하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 두 가지가 이제 난해합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엔진 같은 경우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그냥 스크립트 랭귀지 돌릴 수 있는 VM 하나 만들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이제 실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죠.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스마트 컨트랙터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결과를
전체 노드들이 다 똑같이 검증을 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즉 기존에 이제 우리가 뭐 POW나 POS 같은 거 이제 일반적인 블록체인 책에서 설명할 때는 보통 뭐만 언급하느냐면 TX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 자체를 블록에 넣고 이 블록 자체를 검증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해시값 연결해가지고 중간에서 바뀌면 바로 들통나게 만든다 라는 얘기만 한참 하는데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왜? 내부적으로 월드 스테이트 자체를 전체를 다 컨시스턴시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기술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리소스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가지 복잡해진다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이제 어려운 난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크립토 이코노미입니다. 이거 생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가상 통화 유통하고 가치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느냐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있는데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초창기에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오늘 책을 제가 2권 들고 왔는데요. 왜 초창기에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한지 맞추시면 제가 책 한 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왜 초기에는 통화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나야 될까요? 혹시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도는데 누가 쓰겠습니까, 서비스를?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그냥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라는 아니지만 토큰 같은 거를 갖다가 그냥 에어드랍을 하라. 혹시 에어드랍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왜 에어드랍을 하겠습니까? 많이 뿌려야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창기에는 인플레이션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디플레이션으로 갑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뭐죠? 토큰이나 코인 자체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걸 투자 목적으로 쓴 이제 이걸 확보한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면 디플레이션 방식으로 됩니다. 즉 소각을 일으키도록 뭔가를 설계하거나요. 자연스럽게 소각이 일어나도록 만들거나요.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자연스럽게 소각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개인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소각이 그냥 일어난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같은 거 받아가지고 이제 중앙 쪽의 창고에 이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의로 소각을 시키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디플레이션 하고요. 그리고 통화 자체를 더 이상 안 찍어내는 민트를 주소를 안 하는 방법도 쓰게 됩니다. 수수료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또 어려운데요. 수수료가 너무 높을 경우 코인이나 토큰이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왜? 코인이나 토큰이 소유권을 이전하는데도 돈이 들거든요. 그리고 수수료가 높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거 쓰느니 그냥 가지고 있자. 투자 목적으로 돌아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역설이 하나 있는데요. 이더나 비트코인 자체의 돈의 가치가 올라가야지 사람들이 이걸 더 많이 사는데 문제는 가격이 떨어져야 활발하게 또 거래가 일어납니다. 수수료가 작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양쪽의 상충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이해 당사자들이 이제 관점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요. 블록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블록을 만들어낼 때 CPU하고 GPU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메모리도 쓰고요. 디스크도 씁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터 돌리게 되면 여러 가지 더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네트워크 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블록 생성한 만큼의 이윤을 내가 얻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수익을 얻고 싶어 합니다. 디앱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높으면 안 되죠. 왜냐? 사람들이 디앱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판 수수료는 뭔가요? 택배비 아닙니까? 전자상거래에서 항상 뭐 2,500원, 3,000원 붙는데 그냥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수수료처럼 이제 쓰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물건 파는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더 큰 문제죠. 어쨌든 간에 뭐 수수료가 이제 발생하는데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트랜잭션 하나 보낼 때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메일 하나 보낼 때마다 0.001 이더씩 내라고 하면 지메일 쓰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앱 개발자들 관점에서는 어떻게 운영 비용을 절감할까? 즉 수수료를 어떻게 떨어뜨릴까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다음 사용자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적은 비용, 즉 수수료가 적으면 좋겠죠. 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택배비가 예를 들어 3만 원이면 여러분들 전자상거래 주문 안 하시겠죠?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바라보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이 세 가지 파티를 충족하느냐, 이것도 이제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이제 거버넌스입니다. 누가 통제권을 발휘하며 어떤 절차에 의해 운영 방식을 변경하나.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거든요. 수수료율을 예를 들어 갑자기 내 10% 올리겠다. 안 되죠. 그 다음 내가 통화 무제한으로 찍어볼까?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누가 어떤 식으로 그런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그걸 어떻게 이제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걸 이제 거버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구현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장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이제 고려사항인데요. 이게 분산 데이터베이스하고 좀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여러 노드에 데이터베이스가 다 들어있고 이거 일치시킨다. 분산 데이터베이스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레플리케이션 가능한 RDBMS, 즉 MySQL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블록체인 구현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그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제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응하지 못해요. MySQL 같은 경우 중간에 레플리케이션 하다가 잠깐 일시적인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몇 가지 빠지게 되면 그냥 빠진 상태로 복제됩니다. 그러면 마스터하고 슬레이브하고 불일치 생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복구합니까? 지금은 다 DBA가 그냥 수동으로 중간에 있는 TX를 얼기설기해가지고 다시 롤백 시키고 다시 내야 되죠. 근데 블록체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중앙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따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이제 하나 발생합니다. 즉 결함 포용이 가능한 블록체인 원장 다수결에 대한 무결성 보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원래 뭐 분산 들어간 거 치고 쉬운 건 없습니다. 네트워크로 어떤 식으로 이게 연결이 됐다 안 됐다, 중간에 브레인 스플릿이 일어났다, 뭐 여러 가지 온갖 문제가 다 발생합니다. 그런 거를 대응해 가지고 뭔가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로 그 최초로 나온 원장 데이터베이스인데 무결성을 보장하는 분산화된 형태로 구현이 최초로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뭔가 이상합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한 이제 고려사항인데요. 거래가 일어날 때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뭐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비즈니스 논리를 시컬로 해결하죠. 그냥 우리 앱 단에서 비즈니스 논리 뭐 들어오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비즈니스 논리 돌리고 DB 쪽 바꾸거나 아니면 스토어드 프로세스 같은 거 넣고 트리거 같은 걸 걸면 되죠. 그러면 트리거 특정 값이 바뀌었다. 트리거 그리고 스토어드 프로시저 기동 결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블록체인에서는요. 분산돼 있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뭐 오라클이나 마이스컬 같은 경우에는 단일 DB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에서 물론 뭐 RAC 구성을 하거나 마스터 슬레이브 구성을 하게 되면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 관리하는 그런 단일화된 모놀리식 구조인데요. 블록체인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구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술적인 이제 비유를 좀 드리자면 블록체인은 원장을 보관하는 노시커런트의 불변 분산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원장 거래 내용에 따라 동작하는 서브리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서브리스란 데 이제 밑줄을 좀 꺼야겠죠. 서브리스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특정 비즈니스 로직을 구동하기 위해 가지고 컴퓨팅 자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파스나 사스 서비스 같은 거를 쓸 필요가 없이 함수만 만든 다음 함수를 디플로이만 하게 되면 자동으로 누가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즈니스 로직이 구동되는 방식입니다. 블록체인은 월드와이드한 서버리스 컴퓨터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물론 이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좀 몇 가지 제약이 있겠죠. 구현 난이도가 이제 높은 이유는 뭐냐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분산 컴퓨팅입니다. 즉 레이턴시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요. 필연적으로요. 그 다음에 상태를 저장하고 비교하고 검증. 즉 무상태형 스테이트리스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월드 스테이트를 전부 다 동일한 비율로 봐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구현이 이제 상당히 이제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현재 지금 약 20분 정도 남았고 5분 정도 제가 질문 응답을 하려면 제가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소프트 포크하고 이제 하드 포크 이 두 가지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블록체인은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 거래가 이루어져서 블록이 확정돼 가지고 이게 진짜 딱 확정되는 순간에 이 블록을 바꿀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블록 안에 있는 특정 거래만 빼가지고 위조하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마땅치가 않다는 말은 뭐냐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어 POW 같은 경우는 51%의 컴퓨팅 파워를 확보한 다음에요. 그냥 돌려버립니다. 앞쪽까지 다 바꿔버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안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얻는 이득보다 내가 리소스에 투입하는 비용이 더 크면 아무도 안 하죠. 왜? 하면 뭐합니까? 적자인데. 다들 경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이죠.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하는 게 없을까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 포크하고 이제 하드 포크라는 게 나오는데요. 소프트 포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블록체인 규칙 자체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드에 적용하는 거죠. 즉 규칙 제한을 강화하는 방법을 씁니다. 소프트라는 용어 때문에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부드럽게 그냥 살짝 바꾸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소프트 포크를 뜨게 되면 규칙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버전하고 이제 호환이 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블록 크기를 축소할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확장할 때가 이제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인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소프트 포크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메인넷 우리가 버전 1 만들었고 다음에 메인넷 버전 2 만들 때는 소프트 포크로 해결하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하죠. 왜? 소프트 포크를 해야지 기존 과거의 이력들이 전부 다 연결돼 가지고 하나로 이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종종은 어떤 단체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두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하는 수 없이 하드 포크라는 걸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블록 크기를 이제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기존 호환성 다 깨지죠. 왜 호환성이 다 깨지나요? 기존 TX 만드는 알고리즘 더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크기가 다른데요. 주는 거는 문제 없잖아요. 적게 들어오면 이거 적네? 저것만큼 하지. 근데 클 경우는 이제 진짜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 크기를 이제 확장한다. 그리고 급진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경우는 이제 하드 포크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럼 하드 포크가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블록체인 자체가 예를 들어 우리가 블록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한쪽으로 가고요. 중간 지점에서 다른 게 하나 분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 가는 거하고 이쪽 가는 거하고 요 시점까지는 동일한 거래 내용을 보지만 요 특정 블록 높이부터는 다른 거래 내용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죠. 이 두 가지는 다 비트코인 기술이지만 다른 겁니다. 특정 블록 높이부터. 그 전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드 포크를 하게 되면 두 개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불필요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해야죠. 예를 들어 세그릿 같은 경우 이제 블록 크기를 확장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미적용할 때는 거래하고 서명을 같이 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명은 여러분들이 개인키 이용해가지고 실제 서명한 거 그거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서명 데이터는 실제 우리 거래 데이터가 아니죠. 거래 자체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메타데이터죠. 근데 왜 저게 이 중요한 블록에 들어가지? 따로 분리를 하게 되면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거래에 더 많은 걸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바로 세그릿의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분리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호환성이 깨지죠. 그럼 하드 포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좋은데 좋아. 어디 쓰지? 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 만들고 나서 뭐 쓸데가 없으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책 지은 이유도 뭐냐면 블록체인 자체가 이제 매일 코인하고 토큰 얘기 많은데요. 실은 사업이 더 중요합니다. 사업이 안 되는데 그 사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상품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쓰지도 못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사업이요. 인터넷 역사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초창기에 이제 TCP/IP 규약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메일이 등장했는데 이게 정말 그 당시 킬러 앱입니다. 당시에 국가를 넘어가지고 어떤 내가 텍스트를 보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팩시밀리 써야죠. 아날로그 디지털로 된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음성 신호에 실어가지고 멀리 보내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디지털로 보내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이거는 완전 뭐 초대형 사고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메일이 딱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신이 난 겁니다. 야, 끝내주는데? 현재 블록체인이 딱 요 수준입니다. 뭐냐면 토큰하고 코인 만들어가지고 이걸 서로 전송할 수 있네. 와, 이거 끝내주는데? 라는 이제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브라우저가 등장하고 검색 엔진하고 상업적인 목적의 사이트가 등장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확장이 되고 소셜 서비스로 확장되고 모바일까지 확장되는 일련의 이런 단계를 밟게 됩니다. 현재 딱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약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기업 부문에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블록체인도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 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그런 하나의 저장할 수 있는, 즉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른데요.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아직은 여전히 이제 걸음마 단계다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셔야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서비스가 모두 이제 단일한 플랫폼, 즉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이제 구동하도록 그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띡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과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일을 뭐 와스 단위라든지 아니면 DB 단위라든지 애플리케이션 단위라든지 여기서 이제 나눠서 이제 처리했다면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상당수를
스마트 컨트랙트 비즈니스 로직 안쪽으로 밀어넣는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프로토콜 자체가 상당히 이제 두꺼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즉 다시 또 뭐 중앙 집중적인 메인프레임 시절로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어차피 세상은 돌고 도니까요.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뭐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시면 단일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 그냥 코인 만든다.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안전하게 방식을 고안한다. 좋습니다. 하지만 법용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화가 있습니다. 제한된 사용자가 즉각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복잡하게 활용합니다. 흥미로운 게 이게 채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여러 가지 뒤쪽에 이제 교육하실 때 요거를 좀 염두에 두십시오. 예를 들어 포린 익스체인지, 관세, 재정거래, 주식 매매 이런 거는 퍼미션드 블록체인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퍼미션드 쓰게 되면 거기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집단들이 서로 다 의견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이익 자체에 대해 가지고 약간이라도 내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어떻게 동작합니까? 내 이익을 극대적으로 극대화해서 챙기면 신뢰가 만들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신기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좀 관심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가 있습니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단일 목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채택 가능성은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채택만 되면 엄청 좋은데요. 채택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통화 시스템 대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 리브라 만들 때 왜 중앙은행들이 다 난리가 난지 아시겠죠?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페이스북 쓰는 사용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10억 명 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단일 통화를 쓴다 하면 기존의 중앙은행들이 아주 상당히 이제 이게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국가에서 리브라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 뭐 독일,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청문회 열렸죠. 그 다음에 이제 변환입니다. 기존 경제, 사회, 정치 시스템 자체의 속성을 변경하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어떤 새로운 뭔가를 창출합니다. 즉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지역화 쪽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게 아마 제일 크게 그리고 빠르게 근일 내 뭔가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이제 그렸습니다. 창의성, 낮음, 높음. 이해관계자 다양성, 낮음, 높음. 그래서 창의성이 낮고 이해관계자 다양성이 낮으면 단일 목적 활용. 이해관계자 다양성이 높고 창의성이 낮으면 대체. 그리고 이해관계자 다양성이 낮고 창의력이 높으면 지역화. 둘 다 높으면 변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도입에 앞서서 뭐 여러분들 의사결정자는 아니겠지만 한번 서베이를 시켜가지고 자, 우리 회사에 블록체인 도입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를 놓고 몇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분산 시스템으로서 블록체인입니다. 중앙 통제 시스템으로 하지 못하는 작업이 있는가? 이해관계들 사이의 관계가 복잡해서 단순한 파이프라인으로 구축하기 어려운가? 이렇게 되면 블록체인을 한번 도입해 볼 만하다 라는데, 중앙 통제 시스템이 완벽한 곳에는 실은 블록체인 효과가 없어요. 왜? 기존에 다 되고요. 성능까지 좋아요.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파고들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관계가 복잡해져서 단순한 파이프라인으로 뭔가 시스템을 깔끔하게 구축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블록체인을 도입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사이가 복잡하죠. 그럼 블록체인 쓰자는 합의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데 이걸 어떻게 다 설득하지? 라는 이제 문제가 남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쓰자라고 어떻게 결정이 내려질지가 이제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저장소로서의 블록체인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가? 뭐 바이너리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뭐 서류라든지 이런 거를 저장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하나는 블록체인 자체에는 큰 데이터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번. 그다음 2번. 그게 개인 정보를 포함하거나 기업의 민감한 데이터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 다 공개되니까요. 남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어떤 트랜잭션하고 연산을 이제 사용할 것인가. 요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상호 감시 시스템으로서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데, 참여자들이 신뢰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신뢰 수준이 낮을수록 잘 동작한다는 확실합니다. 그다음 원작하고 비즈니스 논리 무결성과 투명성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가. 무결성하고 투명성을 많이 요구할수록
서로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보통 이제 이 얘기는 많이 안 하는데요. 블록체인으로 뭐 다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다 거짓말인지 아시죠? 블록체인으로 다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는 여러분들이 레가시에 올린 다음에 해시값만 올리셔야 됩니다. 물론 이 해시값이 레가시 쪽의 뭔가 특성을 반영해 가지고 개인정보를 게싱할 수 있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데요. 레가시하고 이제 블록체인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셔야 됩니다. 이걸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업 컨설팅을 나가게 되면요, 이제 바로 이제 문제에 본착하는데, 기업 자체가 왜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레가시가 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 중에서 내가 블록체인으로 옮겨갈 거, 아니면 그대로 남겨둘 거, 연결할 거,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 아키텍트로서 제일 이제 중요한 임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떤 자료를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데요. 관계형 DBMS 쓸 때 써야죠. 왜? 좋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형 DBMS가 좋은 면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분산 원장, 필요할 때는 써야죠. 그리고 이제 상태 DB, 요거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결과를 담은 DB라고 보시면 됩니다. 쓸 때 써야죠. 자, 그럼 어디에 담을 것이냐? 다음은 이제 어떤 업무를 어디서 수행할 것인가? 예를 들어 와스에서 할까요? DBMS에서 할까요?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할까요? 어디서 할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양쪽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연결한다는 것은 뭐죠? 합의가 일어나지 않는 데이터 자체가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상한 데이터가 블록체인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합의를 하면 뭐합니까? 원래 데이터가 이상한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이제 오라클 문제라고 합니다. 아, 이게 오라클 회사 이름이 아니고요. 이제 오라클 프로블럼이라고 이제 부르는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아키텍트가 상당히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이제 뒤에 블록체인용 앱이죠. 분산 앱.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먼저 뭘 만들 것이냐? 블록체인에 적합한가? 그냥 블록체인 쓰면 좋겠네 해서 만들면 효과 없습니다. 왜? 성능 느리죠, 수수료 내죠, UX 떨어지죠. 그걸 왜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은 이제 기존과 비교해서 이제 사용성, 편의성, 비용 절감 효과가 확실한가? 대부분 여기서 걸립니다. 사용성에서.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에서 일반 사용자들이 가장 UX 측면에서 곤란을 겪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맞추시면 제가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일반 사용자가 블록체인 처음 쓸 때 제일 어려워하는 거. 예? 가입. 자, 조금만 더 자세히. 가입. 예, 가입 단계에서 뭔가 있는 거죠. 아, 지갑입니다. 왜 지갑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블록체인을 하시려면 여러분들 지갑을 만든다는데 지갑의 정체가 뭔가요? 그냥 이런 우리 집에 들어가는 지갑인가요? 아니면 우리 티머니 같이 실체가 있고 이 안에 우리 잔액이 들어간 건가요? 지갑의 정체는 뭐냐면 여러분들 개인키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용자한테 너 개인키가 있는데 아니 내 돈은 어디 있냐고. 돈이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이해하는데 한 진짜 10억만 년 걸립니다. 일반 사용자들은. 맞잖아요? 여러분들 지갑 한번 들어있는 게 안에 돈이나 재화나 뭔가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숫자나. 그게 아니고 열쇠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합니다. 지갑 만드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왜? 사용자한테 그 사실을 숨기면서도 그 개인키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게다가 그게 트랜스페런트하게 착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갑 만드는 건 생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경제학이 있습니다. 토큰 소유자들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하느냐. 여기서 두 가지 부류가 있겠죠. 하나는 투자자, 하나는 실제 사용자. 그리고 지속 가능한 모델인가. 그냥 한번 먹고 튀어볼까?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영속 가능성이 있게끔 어떻게 설계하느냐도 굉장히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아키텍처가 있죠. 구체적이고 구현 가능한가, 메인넷 선정 기준이 무엇인가, 온오프 체인 연계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구현 시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선 보안입니다. 토큰 관련해서 제3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있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ERC20 구현 관련 다양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 결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결과를 모든 노드가 합의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웹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 난수 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 모든 노드들이 다 자기 독자적으로 계산한 거 결과를 비교해야 되는데 난수를 쓰게 되면 결과가 다 달라지죠. 합의가 안 일어납니다. 그다음 오프체인 상태를 쓴다. 문제가 있죠. 오프체인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진짜 맞는 데이터인지 안 맞는 데이터인지 누가 알죠? 그다음 운영체제 의존. 운영체제마다 다 특성이 다르죠. 그리고 외부 입력. 날씨인데 날씨를 태풍 온다, 태풍 안 온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알죠?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다음은 이제 성능 문제가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터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 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CPU하고 메모리를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이제 처리가 너무 느릴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나, 연산량이 많을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TPS 뭐 100만 TPS로 높이겠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TPS가 낮더라도 요게 맞아가지고 잘 쓸 수 있으면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블록체인 이제 플랫폼화하고 서비스화 동향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블록체인 이제 플랫폼화인데요. 클라우드 업계 중심. IBM 같은 경우 블루믹스하고 이제 하이퍼레처요. 하이퍼레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블루믹스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코코 프라임워크 이용해 가지고 뭐 하이퍼레처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서비스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AWS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니지드 블록체인 해서 이제 하이퍼레처,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리전에 오픈된 퀀텀 레저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이거는 원장만 블록체인으로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뭐 분산 이런 거는 모르겠고 너가 DB를 쓸 때 이 DB에 대한 모든 로그를 남기는데 이 로그를 암호화해가지고 나중에 위조됐는지 위조 안 됐는지를 우리가 알려줄게 라는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명들을 드릴 오라클입니다. 블록체인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제 하이퍼레저 쪽 관련해가지고 아마 설명을 들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이제 플랫폼화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블록체인 노드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 사람하고 인력하고 그리고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특히 네트워크에 관련돼 있습니다. 제가 네트워크에 관련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안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화 하는 게 지금 요즘 이제 좀 인기를 끌고 있고요. 대부분 허가형 블록체인에 초점을 맞춥니다. 뭐 거버넌스 문제. 플랫폼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노드를 모두 클라우드 업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퍼블릭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클라우드 업체가 하죠. 성능 문제, TPS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하고 성능 문제 이 두 가지를 고려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쓸지 아니면 직접 메인넷을 구축할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에 얹어갈지 여러 가지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업 내부에서 쓸 거라면 뭐 둘 중 하나겠죠. 직접 하이퍼레처 구축해가지고 쓰시거나 아니면 이런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동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죠. 아니면 제3의 방법도 있죠. 블록체인 전문업체 불러가지고 메인에 구축한 다음 거기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뭐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가지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되짚어 보시면 아 내가 블록체인에서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감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쓴 책하고 설명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책 선물 받으셨죠?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요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좀 사업적인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내용도 일부 나오긴 하지만 이제 블록체인 자체를 기업에서 어떻게 이제 도입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적은 책이고요. 요 책은 이제 토큰 이코노미, 토큰 이제 경제학 관련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ICO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토큰 경제학을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법률적이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요거는 제가 이제 지금 몸담고 있는 돕다에서 이제 운영하는 셀러럽이라는 이제 교육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플랫폼에서 이제 블록체인 비즈니스 도입, 요 책 이용해 가지고 이제 4주짜리 플립 러닝 하는 이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신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예. 잘 몰라서 그런데요. 블록체인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게 만들어진 배경이라든지, 또 하나는 블록체인의 그 화폐가 있잖아요. 그 화폐를 누가 보증을 하는지 이런 걸 좀 혹시 설명 가능? 예, 우선은 이제 블록체인 자체가 이제 만들어진 이유는 탈중앙 집중적인 방식으로 여러 가지 소유거리 정보를 합의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분산된 원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정의고요. 그러면 코인을 만들었어요. 이 코인을 어떻게 보증하느냐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증을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금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가 지금 근본이자가 아니죠. 아무도 보증 안 합니다. 국가가 보증한다고 하는데 국가가 갑자기 디폴트 선언하게 되면 보증 안 되는 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언제였나요? 러시아에서 한번 했죠. 한번 시전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패깅시키는 겁니다. 법정 화폐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페이스북이 하려고 하는 리브라. 물론 완벽한
그건 아닙니다. 왜 완벽한 건 아니냐는 제가 오늘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어쨌든 법정화폐 자체를 예를 들어 내가 코인을 100개 발행하면 이 100개가 하나의 이론이다. 내가 100원을 다른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패깅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거 아시죠? USDT 같은 경우가 이제 패깅을 합니다. 달러에 패깅된 그런 화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해놨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면 그 돈만큼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답이 됐나요? 지금 거래소나 이제 이런 부서에서 잘 아시겠지만 유니버스가 크레이트에서 다 이제 메인넷 서비스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 블록체인 플랫폼화 같이 정리해주신 내용을 보면은 지금 기존의 이제 거래소들은 사실 상장을 할 때 이제 ERC20 토큰으로 이제 많이들 상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플랫폼화 서비스 동향 보면은 상당히 많은 업체들, 좀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좀 하이퍼레저 기반의 서비스를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 하이퍼레저를 채택하신 이유가 일단 궁금하고, 그다음에 루니버스라든지 클레이팅이라든지 이런 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그 서비스하는 그런 메인넷들하고 그런 서비스들과 또 어떻게 다른지 그런 차이점들 좀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은 그 축을 약간 바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콘 같은 경우는 하이퍼레저를 쓰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아이콘 관점에서 아이콘은 독자적인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은 ERC20가 아니지만 거래소하고 연동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퍼블릭 블록체인인 경우에는 API하고 프로토콜만 맞으면 거래소 연계시키기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고 하루 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ERC20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퍼블릭이냐 퍼미션들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퍼미션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 쪽에서 접근해가지고 내부적인 블록 익스플로러를 구동할 수 없습니다. 즉 그냥 안에 가두리기 때문에 상장을 못 시켜줍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허가행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허가행위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는 있긴 합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요. 그런 것만 빼고는 대부분 퍼블릭만 상장을 한다. 왜? 다 보이니까요. 그게 이제 원칙이란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몇 가지 이제 다른 이제 코인들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합니다. 뭐 클레이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범위냐의 문제입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자기 서비스만 합니다. 클레이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이제 또 블록체인에서 이제 돌아가는 어떤 생태계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하이퍼레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특정 퍼블릭 블록체인에 실지 않고 내부적으로 직접 메인넷을 운영하고 싶은데 메인넷 운영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딱 단순하다는 말은 좀 어펜데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상대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디플로이 하는 것보다는 쉽고 빠르고 그리고 성능이 높게끔 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요. 초창기에는 하이퍼레저 토큰 못 만들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이 뭐겠습니까? 정말로 기업의 거래 정보를 기록하는 분산 원장 개념으로 처음에 하이퍼레저가 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출발선상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거래소 쪽에 상장을 할 때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나가 보실 수 있지 아니면 해결이 되는 건지. 그건 거래소의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가 퍼미션드나 프라이빗인데도 팔아주겠다 하면 상장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상장했을 때 투명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거버넌스 자체를 어떻게 그러면 증명을 할래? 라는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그것만 해소된다면 상장 못 시킬 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근데 사실 하이퍼레저로 발행한 토큰을 상장을 하는 데는 지금 굉장히 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ERC20로 토큰을 이제 발행하는 건 사실 30분이면 발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상장 굉장히 쉽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중간에 연결 지점을 만드실 생각은 없는지. 그게 이제 연결 지점을 이제 만드는 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ERC20 토큰 자체하고 그리고 이제 하이퍼레저 토큰을 아토믹 수합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중간에 서비스가 있으면 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아토믹 수합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결정성 문제. 두 번째,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를 호출할 때 여러 가지 수수료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간접 상장을 하는 방법이 있죠. 즉
하이퍼레지 자체에서 만들어진 모든 토큰하고 코인 자체의 부를 이더리움으로 옮긴 다음에 수합하는 거죠. 한 번에 수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 되죠. 정말 잘 된다면요.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나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너무 있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예. 하이퍼레저나 이런 걸 이용해서 당장 기업에서 적용해볼 만한 사례나 그 소규모로 테스트해보거나 뭐 적용해보거나 이럴 만한 사례 같은 게 있는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싱글 사인온 한번 블록체인을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싱글 사인온. 그 말고는 아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파일럿의 규모냐 아니면 그 업이 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류들 여러 가지 이제 물류 쪽 관련해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이 다 다르거든요. 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박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드 시키는 쪽도 있고, 관세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만 운영할 때 예, 맞습니다. 예. 단순하게 예. 그런 건 연계가 따로 기반을 해야 예. 되는데 내부에서 내부 시스템인데 뭐 단순하게 한번 해볼 뭐 펠렛으로 한번 해볼 만한 단순한 프로젝트. 보팅만 해보십시오. 투표. 예, 예를 들어 개인들이 자 우리 구내식당 월요일 메뉴 어땠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뭐 붙이고 하잖아요. 그거 블록체인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토큰 발행해가지고 하나씩 주고 너 마음에 드는 데다가 토큰 보내. 그럼 보낸 거 다 합산하면 자동으로 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결과만 딱 빼내면 바로 됩니다. sum up, sum down 몇 개. 네, 그 인터체인하고 오토믹스합이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구현되는 건가요, 혹시?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인터체인하고 예, 그 오토믹스합하고 그 이제 그게 비슷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두 개가 같은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오토맥 수합 기능을 일부 이용해가지고 인터체인 할 때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터체인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다른 뭐 코인 대 코인의 비율이 뭐 가격적으로 해서 기준이 교환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기준이 있나요, 비율 같은 거? 그거 이제 기준 자체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좀 이제 복잡한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기준이 뭐에 대한 기준이냐? 거래소 전체를 걸고 와가지고 하는 기준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쪽의 리저브의 비율이 되느냐? 실제 우리 거래가 일어나는 현재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 거래의 어떤 빈도에 따라 되느냐? 는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지금 바로 이제 연구는 좀 했는데요. 바로 이제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또 5분 있다가 또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문 사항들 더 궁금하신 거 많을 텐데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나와주셔서 열심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